대구의 겨울은 유난히도 차가웠다. 매서운 북풍이 수성못의 잔잔한 수면을 덮치며 잔물결을 일으켰고 호숫가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는 그 찬 기운을 막아서듯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카페를 준비하던 이경숙 사장의 눈길이 자주 창 밖으로 향했다. 20해가 넘도록 이곳을 지켜온 그녀는 수성못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거세게 이는 바람 속에 그녀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카페 안은 이미 아침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침을 즐기고 있었다. 구석자리에서는 노트북을 펼쳐놓은 대학생이 과제에 몰두해 있었고 창가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이 출근 전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단골 손님인 김 교수가 카운터에 기대어 말을 건넸다. 은퇴를 앞둔 그는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신문을 읽는 것이 일과였다. 아니에요, 교수님. 매일 오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이 나죠. 오늘은 아메리카노 말고 다른 커피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경숙은 정성스레 원두를 갈며 대답했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 사이로 커피 향이 피어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카페의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쳤다. 문간에 선 남자의 모습에 카페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달아진 점퍼에 곳곳이 기운 낡은 운동화, 며칠째 면도를 하지 않은 듯한 거친 수염. 하지만 60대로 보이는 그 남자의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듯한 꼿꼿한 자세와 누구의 동정도 받지 않겠다는 듯한 굳은 표정이 인상적이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의 숟가락 소리가 멈추었고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었다. 젊은 여성 손님 둘은 얼른 가방을 끌어안았고 창가에 앉아있던 회사원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저기 사장님. 아르바이트생인 지은이가 난처한 표정으로 경숙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에는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물음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녀는 천천히 카운터에서 나와 남자 앞으로 걸어갔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의 옷에서는 찬 겨울바람 냄새가 났다. 춥고 목이 마른데 돈이 없어서요. 괜찮으시면 따뜻한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얼른 마시고 나가겠습니다. 김경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자존심만은 여전했다. 경숙은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분노도 자신을 향한 연민도 아닌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었다. 이 자리 어떠세요? 수성못이 가장 잘 보이는 자리랍니다. 경숙은 창가의 2인석을 가리켰다. 손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였다. 창 너머로는 수성못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앞산의 능선도 보였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세상의 따뜻함을 믿지 않기로 한 지 오래였다. 길거리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친절이 얼마나 짧고 얄팍한 것인지 수없이 배웠다. 하지만 이 노년의 여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가식이 없었다. 앉으시죠. 이대로 서 계시다간 우리 손님들 모두 감기에 걸리고 말 거예요. 경숙의 말에는 따뜻한 유머가 묻어 있었다. 경수는 마침내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경숙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추차를 들고 왔다. 붉은 빛을 띠는 차는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다.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차예요. 대추를 직접 고르고 말려서 우려낸 거죠. 추운 날씨에 몸을 데우기에는 이만한 게 없답니다. 경수의 거친 손이 찻잔을 감쌌다. 차가운 그의 손끝으로 온기가 전해졌다. 얼마만인가 누군가가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내어준 것이 그의 마음 한켠이 아려왔다. 여기 수성못이 참 평화롭네요. 경수는 붉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중얼거렸다. 창밖의 수성못은 차가운 겨울바람에도 불구하고 고요했다. 잔잔한 수면 위로 몇 마리 겨울 철새가 날아다녔다. 그렇죠? 저는 이곳을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봄이면 벚꽃이 피어서 온 못이 분홍빛으로 물들어요. 여름이면 연꽃이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죠. 겨울은 이렇게 고요하답니다. 경숙의 말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지막으로 벚꽃을 본 게 언제였던가. 아마도 그때였을 것이다. 딸아이의 손을 잡고 이곳을 찾았을 때 모든 것을 잃기 전의 일이었다. 경숙은 주방으로 향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손수 반죽한 면발이 담백한 멸치 육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우리 가게 특별 메뉴입니다. 드셔보세요. 경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국수를 먹기 시작했다. 한 젓가락 한 젓가락 음식을 먹어가는 동안 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음식이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수성못 위로 떨어지며 겨울날의 고요를 더했다. 경숙은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가 이를 보았다. 때때로 그녀는 경수를 흘깃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이 떠올랐다.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그 아이를 떠올리며 경숙의 마음이 아려왔다. 이른 새벽 서문시장은 이미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다. 트럭에서 내려지는 채소 상자들, 생선을 고르는 상인들의 흥정소리, 그리고 시장 골목을 쓸어내는 비질 소리가 어우러졌다. 경수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모으고 있었다. 새벽부터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양을 모을 수 있었다. 그의 손수레에는 이미 작은 산처럼 폐지가 쌓여 있었다. 아저씨,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청년의 목소리에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시장 청과물 가게 앞에 서 있는 젊은 청년이 그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여기 오늘 들어온 과일 박스들이에요. 제가 정리해놨으니 가져가세요. 박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20살 무렵 고향을 떠나 대구로 온 그는 이제 서문시장에서 어엿한 청과물 가게 직원이 되어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다. 보통은 이런 제안을 받으면 시장 사람들의 동정이나 멸시가 섞여 있곤 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달랑했다. 그저 순수한 호의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고맙습니다. 경수는 박스를 손수레에 싣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아저씨, 매일 이 시간에 오시죠? 제가 요즘 과일이 많이 들어와서 박스도 많거든요. 시간 되시면 들러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휘몰아쳤다. 민호는 어깨를 움츠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금세 다시 나왔다. 아저씨, 이거라도 드세요. 어제 과일 선별하고 남은 건데 아직 신선해요. 그는 봉지에 담긴 귤 몇 개를 내밀었다. 경수의 눈에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그는 마음을 열었다. 여기 앉아서 잠깐 쉬고 가세요.
이 시간에는 손님도 없어요. 민호는 가게 앞 작은 의자를 내어주었다. 경수는 조용히 귤을 까기 시작했다. 새콤달콤한 향이 퍼졌다. 그 순간 문득 수성못 카페에서 만났던 경숙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카페를 찾지 않았다. 누군가의 친절을 계속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저기 보이는 카페 아세요? 제가 거기서도 일하거든요. 민호가 시장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경숙의 카페가 보였다. 아침 햇살에 유리창이 반짝였다. 경숙 사장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시장에서 일하면서 카페에서도 아르바이트하게 해주시고. 경수는 귤을 먹다 말고 카페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따뜻했던 대추차 맛이 다시 혀끝에 맴도는 듯했다. 사장님, 여기 감귤 한 박스요. 시장 입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 배송이 지연됐어요. 배달원의 말에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아침 손님 오기 전에 왔으니까요.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호가 그를 붙잡았다. 아저씨,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혼자 옮기기엔 좀 벅차서요. 민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부탁이 담겨 있었다.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감귤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만 경수의 움직임은 노련했다. 예전에 그도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던 시절 매일 아침 식자재를 날랐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저씨 진짜 잘하시네요. 전 벌써부터 허리가 아플 때가 많은데. 민호의 말에 경수는 작게 웃음을 지었다. 오랜만에 지어보는 웃음이었다. 시장이 점점 북적이기 시작했다. 아침장을 보러 온 주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각 가게마다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분주해졌다. 어머 민호야. 벌써 과일 들어왔니? 건너편 반찬가게 주인이 걸어왔다. 그녀는 경수를 힐끗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아줌마, 이분이 우리 가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민호가 재빨리 말했다. 반찬가게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일 잘하시나 보네.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서늘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적대감은 사라졌다. 경수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상자를 정리하고 과일을 진열하고 바닥을 쓸었다. 오랜만에 하는 정직한 노동이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아저씨, 잠깐 쉬었다 하시죠. 여기 물 드세요. 민호가 물병을 건넸다. 경수는 고마움을 담아 받아들었다. 시장 안으로 햇살이 깊숙이 들어왔다. 아침 서늘한 기운이 가시고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어느새 시장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모, 여기 귤 얼마예요? 아이고, 이 배추 참 실하네. 오늘은 고등어가 싱싱해 보이는구먼. 사람들의 말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흘렀다. 경수는 문득 이 소리가 그리웠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 사는 냄새, 정이 오가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의 삶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 있었다. 아저씨, 민호가 조심스레 부르자 경수는 고개를 들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사실 제가 요즘 일이 많아서 좀 힘들어서요. 도와주시면 일당 드릴게요.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이 시장에서 느낀 따뜻함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민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요? 다행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아,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제가 경숙 사장님 카페에서 일하는데 거기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사장님이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거든요. 경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움텄다. 어쩌면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대구의 겨울 햇살이 카페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다. 경숙은 매일 그랬듯이 창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번 경수가 앉았던 자리였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의 깊은 눈빛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사장님,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민호가 앞치마를 매며 카페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가득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경숙이 물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과일 가게에서 일하실 분이 계셔서요. 아침에 벌써 많이 도와주셨어요. 점심때쯤 모시고 올 것 같아요. 경숙은 민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시장에서 새로 일하게 된 사람이라. 그녀는 문득 며칠 전 만났던 경수가 떠올랐다. 하지만 설마 그 사람일까? 사장님, 혹시 지난번에 여기 오셨던 그분 기억하세요? 제가 그분께 여기서 점심 드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경숙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다. 그래, 잘했다. 식사 준비는 내가 직접 하마.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는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인근 회사의 직장인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민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경수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경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경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생기가 돌았다. 민호 덕분에 이렇게 다시 뵙게 되네요. 경숙은 두 사람을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죠? 잠시 앉아서 쉬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잠시 후 경숙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등갈비 찌개를 내왔다. 진한 국물 향이 카페 안에 퍼졌다. 사장님, 이건 메뉴판에 없는 건데요? 민호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것 같아서 아침부터 준비했단다. 든든하게 드시고 오후에도 힘내시라고. 경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숙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굽은 어깨에는 세상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는 듯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도 있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곳에서는 서로가 나누는 정으로 살아갑니다. 식사를 마친 후 경숙은 경수를 카운터로 불렀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경수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 카페가 요즘 손이 모자라서요. 아침 일찍 시장 일 끝나시면 여기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청소도 하고 간단한 서빙도 하고 시작은 작지만 차근차근 배우면서 하시면 됩니다. 경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처음에는 몸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침에 시장 일하시고 여기서 또 일하시려면.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으니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숙의 말에 경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호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아저씨, 저도 여기서 일한 지 꽤 됐는데 정말 좋아요. 손님들도 다들 좋으시고 사장님은 더할 나위 없이 잘 대해주시죠.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경수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경숙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화려한 서비스를 바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서둘러 폐지를 정리하고 민호의 가게 일을 도왔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자 카페로 향했다. 우선 청소부터 시작하시죠. 경숙은 그에게 빗자루와 걸레를 건넸다. 경수는 묵묵히 카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하는 실내 일이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꼼꼼했다. 저기 사장님, 저 사람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귓가에 들려오는 손님의 속삭임에 경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정성스럽게 일하시는 분이죠. 경숙의 단호한 대답에 손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경수의 움직임은 자연스러워졌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를 분리하는 일.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김 선생님. 어느 날 경숙이 그를 불렀다. 처음으로 그를 선생님이라 부르는 소리에 경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이제 서빙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경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앞치마를 매만지며 준비를 했다. 그의 첫 손님은 늘 카페를 찾는 대학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맞이하는 인사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대학생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주문했다. 경수는 조심스럽게 커피를 준비했다. 경숙이 가르쳐준 대로 원두를 갈고 물을 붓고 천천히 에스프레소를 추출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커피를 내려놓자 대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께서 직접 내려주신 첫 커피네요. 그 말에 경수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다.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을 인정받는다는 것.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얼마나 오래였던가. 해가 저물어갈 무렵 경숙은 경수를 불러앉혔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경수의 대답에는 이전과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다. 경숙은 미소 지으며 찻잔을 내밀었다. 첫날치고는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수성못의 저녁 풍경이 펼쳐졌다. 붉은 노을이 수면에 비치며 그날의 마지막 광채를 뿌리고 있었다. 경수는 문득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었다. 새로운 희망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수성못 주변의 벚나무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고 차가웠던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경수는 이제 카페의 일상에 제법 익숙해져 있었다. 아침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로 와서 청소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 그의 하루는 바쁘게 흘러갔다. 김 선생님, 이제 커피 내리는 솜씨가 제법이세요. 경숙이 그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다. 경수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맺혔다. 그날은 카페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와서 구석구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선반을 닦고 창문을 깨끗이 닦아내고
커피 기구들을 정리했다. 창고 안 낡은 서랍장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경수는 먼지 쌓인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상장이 들려 있었고 배경에는 대구 청년사업가 대상이라는 현수막이 보였다. 경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속 그 얼굴은 너무나 선명했다. 그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 창고는 다 정리하셨나요? 경숙의 목소리에 경수는 흠칫 놀랐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창고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경수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그 사람은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사람, 이정우 씨지요? 경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경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럼 선생님께서도 혹시? 네. 저는 이정우 씨에게 사기를 당한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오직 카페 안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만이 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제가 가진 것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가게도, 집도, 저축도 모두. 그는 큰 수익을 약속했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은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저를 떠났고 딸아이의 얼굴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제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이정우는 제 아들입니다. 경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그동안 자신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였다니.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경숙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도주 중에 사고를 당했어요. 하지만 그의 죄는 고스란히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카페를 연 것도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매일 아들의 죄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인생이 무너졌는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비록 작은 카페지만 이곳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었습니다. 경수의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팠나 봅니다. 경숙은 천천히 일어나 경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일어나세요. 경수가 말했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을 떠나신다면 그것도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경숙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사장님,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둘 다 대답하지 않았다. 민호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내 아들이야. 경숙이 대답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난 아들이지. 민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경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본 민호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경수가 말했다.
그는 앞치마를 벗어 카운터에 걸어두었다. 김 선생님. 경숙이 불렀다.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아무 말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경수는 카페를 나섰다. 봄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수성못의 벚꽃 봉오리들이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걸었다. 무작정 걸었다. 서문시장을 지나고 낯익은 골목들을 지났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투자설명회장에서 환하게 웃던 이정우의 모습, 계약서에 서명하던 순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던 날들. 해가 저물고 있었다. 경수는 자신이 수성목가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가에는 한 쌍의 백로가 고요히 서 있었다. 수성못의 저녁 물안개가 피어올랐다. 경수는 벤치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경숙의 따뜻했던 미소가, 이정우의 사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의 기억이 뒤엉켰다. 아저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경수는 고개를 돌렸다. 민호가 서 있었다.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돌아가게. 경수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하지만 민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경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저는 사장님의 과거를 잘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민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 대구에 왔을 때 썼던 일기예요. 시골에서 올라와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사장님이 딸처럼 돌봐주셨죠. 일자리도 주시고 살 곳도 찾아주시고. 경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난달에는 대학생 한 명이 학비가 없어서 휴학할 뻔했는데 사장님이 조용히 도와주셨어요. 카페 단골 할머니가 아프실 때는 매일 죽을 끓여다 드리기도 하셨고요. 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의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다. 사장님은 늘 말씀하세요.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지만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그래서 이 카페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요.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아저씨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 카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그건 바로 사장님의 진심이에요. 경수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렸다. 그는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다. 처음 카페에 들어섰을 때의 따뜻함,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의 놀라움, 그리고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는 기쁨. 사장님은 지금 카페에 계세요. 혼자서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저씨가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민호는 일어섰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저씨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 그건 아저씨의 몫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걸요. 민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경수는 고개를 들어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물안개 너머로 카페의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불빛은 마치 길 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등대 같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서문시장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시장에 나왔다. 며칠 동안 그는 이곳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폐지를 줍고 좌판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호가 청과물 가게 앞을 정리하며 말을 걸었다. 경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호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박스를 정리해 경수의 손수레에 실어주었다. 아침이 밝아오자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선 가게에서는 호루라기를 불며 손님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반찬 가게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아이고, 김 선생님. 반찬 가게 주인이 경수를 불러 세웠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요즘 카페에서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경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언제 한번 들르세요. 우리 가게 김치 사장님이 참 좋아하시던데. 그녀의 말에 경수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시장 곳곳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생선 가게 아저씨는 고등어를 한 마리 건네며 요즘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걱정이네요. 라고 말했고, 채소 가게 할머니는 카페 사장님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였다. 경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카페가 보였다. 창가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햇살에 반짝였다. 아저씨, 이거 한번 보세요. 민호가 다가와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블로그 글이 떴다. 서문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이야기. 글쓴이는 카페에서 만난 경수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 길에서 만난 노숙자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카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말을 남겨두었다. 저도 그 카페 가봤어요. 김 선생님이 내려주신 커피가 참 따뜻했죠. 힘내세요, 선생님.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경숙 사장님과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 아닐까요? 경수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경수는 휴대폰을 민호에게 돌려주고 시장을 한 바퀴 더 돌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마음가짐도. 오후가 되자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졌다.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건들을 안으로 집어넣기 시작했다. 아저씨, 우산 가져가세요. 민호가 우산을 건넸다. 경수는 우산을 받아들고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카페 앞에 멈춰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경숙은 늘 그랬듯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경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김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수는 천천히 카운터로 걸어갔다. 제가 돌아와도 될까요?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연하죠. 이곳은 언제나 선생님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경수는 앞치마를 꺼내 둘렀다. 그의 동작은 이전과 달리 자신감이 넘쳤다.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특히 아침마다 오시는 김 교수님께서 선생님이 내리는 커피가 가장 맛있다고 하셨죠. 경수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다. 원두를 갈고 탬핑하고 추출하는 과정이 이제는 자연스러웠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그는 단순히 커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장님. 경수가 입을 열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며칠이나 자리를 비워서. 경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더 죄송해요.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제는 압니다. 사장님께서 왜 이 카페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이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는 것도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안은 따뜻했다. 커피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고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어우러졌다. 이제부터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일을. 경숙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진짜 시작인가요? 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 이 카페에 처음 들어왔던 경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경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시죠.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다. 수성못 둘레에는 분홍빛 꽃잎이 흩날렸고 호수는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며 봄바람을 맞이하고 있었다. 카페는 아침부터 손님들로 북적였다. 김 선생님, 이제 정말 프로 바리스타 되셨네요. 김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께 커피를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경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습은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과찬하십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민호가 시장 일을 마치고 카페에 들어왔다. 아저씨, 좋은 소식이에요.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카페를 시장 투어 코스에 넣기로 했대요.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경숙은 창가에 서서 수성못을 바라보고 있었다. 봄볕에 반짝이는 호수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다. 사장님, 경수가 다가왔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카페 한켠에 작은 상담 공간을 마련하면 어떨까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요. 무료 상담도 하고 필요하다면 일자리도 연결해주고. 경숙의 눈이 밝아졌다.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선생님처럼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지난달부터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한 박상철 씨였다. 그도 한때는 거리를 떠돌던 사람이었다. 경수가 그를 카페로 이끌었고 이제는 어엿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상철이 경수에게 인사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배우는 중이지요. 경수가 답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이 더욱 따뜻해졌다. 카페 테라스에는 벚꽃잎이 살포시 내려앉았다. 경수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수성못을 바라보았다. 참 신기하죠? 경숙이 그의 옆에 섰다. 작년 겨울 처음 이곳에 들어오셨을 때가 생각나네요. 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우리 모두가 달라졌어요. 선생님도, 저도, 그리고 이 카페도요. 창 밖으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허리가 굽어 있었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저분을 한번 초대해 볼까요? 경숙이 말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어르신, 잠시 쉬다 가시지 않겠습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가 가득했다. 경수는 그 눈빛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그러했듯이 저도 한때는 길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어르신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수성못에 벚꽃이 흩날렸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수는 노인을 카페로 안내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수성못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63층 동아건설 본사 건물은 마치 현대의 성곽처럼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벽은 마치 견고한 갑옷처럼 빛났고 건물 꼭대기에서는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현대의 성에서 남동준 부회장은 매일 아침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박주연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까만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오전 10시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발표회 11시 30분. 해외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이사회 회의예요. 동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마치 거대한 레고 블록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 하나로 저 블록들은 모두 재배치될 것이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 그의 야심작이자 동아건설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스크린 위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꽂혔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존 재개발 방식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임원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남동준의 말은 곧 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부회장님, 안전관리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동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과다하다고요? 인간의 생명을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준은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지만 그의 마음 한켠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안전 비용을 아끼자는 의견에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동주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공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생활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주방이었습니다. 동주는 정성스럽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칼을 잡은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불 앞에서 프라이팬을 돌리는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요리는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어쩌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 재료가 익어가는 소리,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 이 시간만큼은 차가운 부회장이 아닌 그저 요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았습니다. 뉴타운 프로젝트 현장 방문이 내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기억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예감이. 이른 아침 재개발 현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노란 안전모를 쓴 인부들이 이리저리 움직였고 굴착기의 둔탁한 소리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동주는 현장 사무실 앞에 검은색 제네시스를 세웠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현장 소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동주는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철거는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민들 대부분은 이미 이주를 완료했고요. 아직 남아있는 가구는 네, 몇 군데 있습니다만 곧 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이었습니다. 보상팀 직원 몇 명이 한 노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라고요. 내 평생 일군 식당입니다. 그냥 떠날 순 없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이 60은 훌쩍 넘어 보이는 그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 앞에는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제 그만 나가시죠. 보상금도 나왔으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은 식당 문을 붙잡은 채 고집을 부렸습니다. 동주는 그대로 지나치려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었고 보상팀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손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요리책이었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고 그 사이로 바랜 사진 한 장이 날려나왔습니다. 동준의 발치에 떨어진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하얀 조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동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얼굴이 마치 오래된 필름이 현상되듯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원장님, 동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인도 그제야 동준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동준이구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현장의 소음도 주변의 시선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동준의 머릿속에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20살 그가 마지막으로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너는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요리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 가르쳐 주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선 그날 동주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것을 지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고아라는 꼬리표가 그의 발목을 잡을까 두려웠습니다. 부회장님, 박주연의 목소리에 동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새 소란이 커져 비서실에서도 연락이 온 모양이었습니다. 이분은 예전 제가 있던 별빛 고아원 원장님이십니다. 동준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철거는 보류합니다. 이 구역은 다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동준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그런 동준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그때처럼 도망치는구나. 동준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동준은 박주연에게 말했습니다. 오후 일정은 모두 취소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동준은 곧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요리는 언제나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칼을 잡은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원장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 63층 펜트하우스의 주방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한 남자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기라도 하듯이. 다음 날 아침, 동준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주연이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김철수 원장님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30년간 별빛고아원에서 원장으로 일하시다가 5년 전 은퇴하셨고 그 후로 저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 오셨더군요. 동주는 묵묵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낡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별빛고아원 폐원, 재개발 사업으로 35년 역사 마감. 기사 속 사진에는 원장님이 쓸쓸히 고아원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댁에도 다녀왔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박주연이 내민 것은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동주는 천천히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그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준의 사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원장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식재료를 다듬는 법을 배우는 모습, 처음으로 만든 요리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모습,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부회장님. 현관 앞에 서 있던 박주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부회장님의 아버님에 대해서요. 동준의 손이 앨범 위에서 멈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님께서 원장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부회장님께 전해달라고 맡기고 가신 것이 있다고. 동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동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아침 맡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왔구나. 원장님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밥은 먹었니? 동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장님은 말없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몇 가지 밑반찬. 소박하지만 정갈한 아침 식사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님을 만난 건 3년 전이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지. 원장님은 밥을 한술 뜨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이걸 내게 전해달라고 하셨다. 원장님이 안쪽 방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함께 묵직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너를 찾아다녔다고 하시더구나. 하지만 그때마다 넌 이미 떠난 뒤였고. 동주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아들에게. 내가 태어난 걸 알았을 때 나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가난했고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널 지킬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리고 내게는 동생이 있다. 동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증여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에는 한 청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그의 동생이었습니다. 내 동생은 지금 도시재생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 내 아버님은 마지막까지 두 형제가 서로를 찾길 바라셨지. 동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그가 믿어온 모든 진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거라.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마치 20살 그날처럼. 동주는 천천히 다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한술 한술 밥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맛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라는 걸. 동주는 며칠째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63층 펜트하우스에서 그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에는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만이 아닌 두 아들을 찾아다닌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 강민호의 학교 성적표, 상장, 그가 쓴 논문까지. 아버지는 두 아들의 인생을 지켜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주는 행복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원장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주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는 이미 식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20살 때처럼 원장님은 칼을 잡는 법부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리대 앞에 선 동준의 모습은 차가운 부회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고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묵묵히 동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서툴지만 진지한 그 모습에서 원장님은 어린 시절의 동준을 보았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박주연이 누군가를 모시고 온 것입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호, 도시재생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이자 동준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형과 닮아 있으면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네 사람 앞에는 동준이 만든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원장님의 비법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맛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말없이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때로 침묵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법입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담아주신 된장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 계획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오래된 동네를 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행복식당이 있는 이 동네였습니다. 동주는 말없이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 비친 네 사람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원장님의 낡은 앞치마, 박주연의 단정한 정장, 민호의 캐주얼한 차림, 그리고 동준의 고급 슈트.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식탁에 모여 같은 맛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준이 자청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어설펐지만 진지했습니다. 민호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부회장의 모습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아들이자 형으로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동준의 차 안에는 원장님이 싸주신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해온 그였지만 이 소박한 반찬통이 그의 가슴을 더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되찾은 것처럼. 아침 햇살이 동학건설 본사 건물을 비추던 그때 이사회는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전면 철거가 아닌 도시재생 방식의 도입이었습니다. 동준이 직접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 전례가 없다는 것, 리스크가 크다는 것. 동준은 그들의 반대를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제시한 도시재생 계획은 단순한 대안이 아닌 그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재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었고 동준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해온 일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표정에는 은은한 위협이 서려 있었습니다. 동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재무팀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회사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행복식당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준과 민호 그리고 도시재생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습니다. 원장님은 모두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식당 한켠에는 도시재생계획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새롭게 그려질 골목길들, 주민들의 삶이 이어질 공간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 그만 쓰러지신 것입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원장님의 진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병실에 누운 원장님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두 형제는 병실 밖에서 마주섰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들의 친부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오랫동안 두 형제의 재회를 준비해왔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원장님의 병실에는 낡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두 형제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운동회 날의 민호, 요리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준,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고아원을 떠나던 날의 사진까지. 원장님은 그들의 인생을 차곡차곡 모아오신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주연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동준을 몰아내기 위한 기존 경영진의 마지막 카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준은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이 그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의 창가에 기대어 선 동준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던 그 풍경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빛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담긴 이야기로 보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민호가 원장님의 손을 잡은 채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준은 자신도 모르게 원장님의 다른 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원장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새벽녘 병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맥박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병실을 나와 병원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찬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몇 번을 읽었는지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희는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민호가 어느새 옥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준의 옆에 조용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는 법입니다. 동준의 사무실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동준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방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연은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동준이 그동안 준비해온 비리 자료들이 언론사로 하나둘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식당은 그날 처음으로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동안 몰래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독거노인에게 매일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이웃의 크고 작은 일에 발 벗고 나서 주었던 원장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두 형제는 원장님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구석구석에 붙어있는 사진들, 메뉴판 뒤에 숨겨져 있던 상장들, 그리고 주방 한켠에 고이 모셔둔 두 개의 앞치마. 원장님은 그들이 떠난 후에도 늘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비리에 대한 보도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의 불법 자금 횡령, 공사 과정의 부실 시공 의혹, 안전관리 비용 축소 등 그동안 쌓여온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도시재생 계획을 다듬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지켜내는 계획이었습니다. 행복식당을 중심으로 형성된 골목 공동체의 이야기가 계획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원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두 형제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손길에는 오랜 시간 가슴 깊이 간직해온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세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준은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왜 아버지가 끝까지 두 형제의 재회를 바랐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이유를. 모든 답은 이미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는 동네 주민들이 가져온 음식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쪽지에는 한결같이 어서 돌아오세요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식당의 불빛이 다시 켜지기를, 원장님의 된장찌개 향이 다시 골목을 채우기를. 한 달 후 동학건설 본사에서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동준은 단상 위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뉴타운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이제 도시 공동체 재생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는 행복식당이 있는 골목의 새로운 청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그대로 두되 안전하게 보수하고, 골목길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행복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준이 제시한 새로운 수익 모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상권의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수익, 그리고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 사업 참여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회의장 밖에서는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준비한 주민 설문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의 주민들이 새로운 계획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사라지는 것보다 기존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원장님은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도 틈틈이 두 형제와 함께 새로운 식당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복문화센터의 1층에 들어설 새로운 식당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모임 공간이자 청년 요리사들의 교육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준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비리 조사 결과로 물러난 이사진들의 자리는 도시재생 전문가들로 채워졌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홍보실장이 되어 회사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면 행복식당 자리에서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는 직접 현장을 감독했습니다. 주민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은 조심스럽게 떼어져 보관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도 이 간판은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원장님의 레시피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에게 전수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비법, 매일 아침 채소를 다듬는 순서, 음식을 담는 그릇의 온도까지 모든 과정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동준의 집무실도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한쪽 벽에는 행복식당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걸렸습니다. 응접실은 이제 작은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미팅은 이곳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소식은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건설사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호평했습니다. 하지만 동준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달라진 시선이었습니다. 차가운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아닌 따뜻한 변화를 이끄는 리더로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무실을 나서는 동준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저녁 행복식당 공사 현장에 들러 원장님,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은 간이 식탁에서 도시락을 나누는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어떤 고급 만찬보다 맛있었습니다. 63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빌딩 숲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숨쉬는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행복문화센터 앞의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오늘은 센터의 공식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1층의 행복식당은 이미 아침부터 북적였습니다. 원장님은 여전히 그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계셨습니다. 이제는 젊은 요리사들과 함께였습니다. 개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주민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을 가진 각계각층의 인사들까지 동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오래된 행복식당 간판이 새 건물 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추억,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동준의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재생연구소는 이제 문화센터 3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2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할머니들의 뜨개질 모임, 청년들의 창업 준비 모임, 아이들의 독서 모임까지 매일 다양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행복식당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옛 맛을 그대로 간직한 메뉴들 속에 새로운 요리들이 더해졌습니다. 원장님의 된장찌개는 여전히 시그니처 메뉴였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를 배우는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주연은 이제 동준의 오른팔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도시재생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젝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재개발이 아닌 사람의 온기를 담은 도시재생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문화센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퇴근한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원장님의 요리 교실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동준과 민호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형제는 이제 매주 한 번씩 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된장찌개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에 동준과 민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집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가 완성되어 갈 때쯤 문화센터 옥상에서는 주민들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악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상 정원에는 동준이 직접 가꾼 허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리에 쓰일 식재료들도 이곳에서 재배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문화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행복식당의 불빛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동준, 민호, 그리고 원장님은 오늘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63층에서 보던 그 풍경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성공의 상징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숨쉬는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닌 서로의 삶을 나누자는 초대였습니다. 동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집은 건물이 아닌 마음이 모이는 곳이란 것을. 그리고 그 집은 지금 여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